안녕하세요. 시를 쓰는 강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를 쓰려고 하는 분들이 저한테 시인님 어떻게 하면 시를 잘 쓸 수 있나요? 시 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런 질문 되게 합니다. 그러면은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시 쓰는 일이 즐겁고 행복해야 당신이 삶의 가치가 생긴다. 어렵다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내가 하는 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다르게 이걸 얘기하면은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잘못하면은 힘들고 고단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정원 해설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아름다운 직업인지 오늘 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고요. 그동안 우리가 어렵게 생각했던 시라는 것에 대해서, 시가 이렇게 아름답고 내 삶에 풍요로움을 주는구나 라는 느낌이 한번 들게 해보고, 1시간 반 동안의 그 시간이 여러분 평생 잊지 않을 그런 시간으로 만드는 게 오늘 제 목적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세요? 좋아하는 배우가 있으세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 누군가의 입에서는 흔쾌히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죠? 근데 좋아하는 시인이 있으세요? 좋아하는 시는 뭡니까? 이런 질문 받았을 때 흔쾌히 좋아하는 시인의 이름이 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이 술술 외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드뭅니다. 이혜인, 유한진, 저희 때 최고의 명성을 날렸던 그 두 여성 시인님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분들 책을 출간하는 책마다 전부 다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쓴 모든 시가 여성스럽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가리고 시를 보여주면은 여자분이 쓴 시로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여성스러운 시를 많이 쓰게 되고, 제 시어 중에, 소재가 되는 시어 중에 70% 정도가 꽃, 별, 비, 달, 하늘, 바람, 구름, 노을, 이런 자연의 아름다운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시를 쓰다 보니까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했듯이 수채화 시인이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꼭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강원석 시인이 아니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좋아하는 시인 한 명 정도 품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낭만적이고 아름답겠습니까? 세상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죠? 우리의 삶은 고통의 연속인데 이 고통인 삶을 뒷골이 쓸 수 있는 힘을 가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걸 바로 긍정적 마음가짐이라고 하죠. 낭만적인 사람은 모두가 다 긍정적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모두가 다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가치일까요? 낭만적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낭만적인 정원 해설사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구름, 파란 하늘에 놀고 있는 하얀 양떼를 조심조심 몰아서 우리 집 뒷뜰에 풀어놓으면 낮에는 바람 따라 뛰어놀고 밤에는 별을 보며 꿈을 꾸고 울타리가 없어도 도망가진 말아라 구름아 구름아. 저는 초등학교 다니기 전까지 경남 하만에서 태어나가지고 7살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도시에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된다 해가지고 마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어린 시절에 하만과 마산에서 뛰어놀 때 저는 굉장히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고 큰 꿈을 키우고 호기심이 많았던 그런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에 순수하고 맑았던 소년의 마음을 나이가 50이 넘어서 고스란히 시로 표현한 구름이라는 시입니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렵나요? 어렵지 않고 뭔가 순수하고 맑고 그냥 이해하기보다는 가슴에 와닿고, 그렇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만 박수 크게 한번 쳐보시겠어요? 초등학교 시절, 그보다 더 어렸던 시절, 우리는 밖에서 동무들과 뛰어놀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이쁘고 좋은 게 있으면 가져갑니다. 개울가의 조약돌, 들판에 핀 아름다운 코스모스, 국화꽃 꺾다가 엄마 화장대에 꽂아두죠. 그런 시절을 누구나 다 보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쁘고 좋은 게 있으면 가져가나요?
잘못 가져갔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릴 때 그 순수했던 나의 마음, 아름다웠던 동심을 잊고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칠어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맑은 시를 통해 가지고 어른들도 같이 읽을 수 있는 이런 동시를 써서 내 마음을 좀 다독여 보고 어린 시절의 좋은 추억도 떠올려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에 그걸 힘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보자 하는 의미로 이런 시를 쓴 겁니다. 구름이 얼마나 이쁘면은 양떼처럼 보일까요? 저 구름을 갖다가 집에 가져가고 싶은 겁니다. 조심조심 몰아서 우리 집 뒷뜰에, 시골에는 뜰이 넓잖아요. 뒷뜰에 풀어놓았습니다. 낮에는 그 양떼들하고 바람 따라 뛰어놉니다. 구름은 바람 따라 뛰어놀게 마련이죠, 그죠? 밤에는 함께 별을 보며 꿈을 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름이라는 동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어도 도망가진 말아라. 구름아, 구름아. 왜 구름아 두 번 외쳤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이죠. 구름아 한 번 해도 예쁜 시가 되겠지만은 구름아, 구름아 이렇게 두 번 외침으로 해가지고 뭔가 간절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담으려고 저는 시를 저렇게 썼습니다. 소년의 순수한 마음을 구름을 통해서 살짝 엿봤습니다. 이번에는 소녀를 한번 불러볼까요? 그대, 별이 보고 싶어 밤을 기다린 적이 있는가? 토도독거리는 빗소리와 놀고 싶어 우산을 접은 적이 있는가? 별빛에 가슴 설레고 빗소리에 마음 달리는 나는 그대가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리고 그 옆에 언제나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아들 삼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아들 많은 집은요, 저것끼리 놉니다. 그죠? 형제 많은 집은 그렇잖아요. 여자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았지만은 여자아이가 나와 뭐가 다르지? 전혀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마산으로 이사를 와서 초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이 제 짝꿍을 이렇게 이쁜 웃어요. 이렇게 이쁜 소녀를, 아이를 제 짝꿍으로 탁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저는 심장이 뛴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어떤 줄 아세요? 두근두근? 아니더라고요. 쿵쾅 쿵쾅 뛰더라고요. 이 아이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이 아이 때문에 학교에 빨리 갑니다. 왜? 왜 빨리 갈까요? 왜 빨리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순수한 소년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인이 되고 나서 지금 이제 제가 우리 나이로 57세. 그 아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얼굴이 기억이 안 납니다. 이름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이렇게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든 생각이 뭐냐.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나이가 더 젊었을 때 좋은 기억들을 많이 추억하자. 또 올려보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녀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를 한 편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밤늦게 어떻게 쓰면은 사람들한테 정말 어린 시절 그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시를 쓸까 고민하면서 쓰고 있는데 때마침 등 뒤에서 새근새근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뒤돌아보니까 나와 함께 늙어가고 있는, 나와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는 제 아내가 고온히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짠하게 와닿는지요. 이 사람도 한때는 소녀였고 또 지금 누군가의 마음속에 소녀로 아직 남아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초등학교 때 그 짝꿍을 때문에 시상은 또 올랐지만은 내 아내를 위해서 이 시를 써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이 시를 완성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녀처럼 살 때, 소년처럼 살 때 여러분의 삶은 고난이 닥쳐도 빨리 지나가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낭만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압니까? 현실에 구애받지 않고 이상적으로 세상을, 삶을 바라보는 게 낭만입니다. 낭만적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시인은 낭만적인 사람 같습니까? 저는 낭만적입니다. 제가 낭만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낭만지를 쓰겠습니까? 제가 낭만적이지 않다면 세상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한테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을, 행복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시를 한 편 한 편 쓸 때 항상 제가 수양한다는 생각으로 시를 씁니다. 반성한다는 생각으로. 그러면서 그 시와 제가 꼭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 따뜻함과 순수함과 착함과 정의로움과 아름다움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듣고 읽어서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원을 바라보는 내 행복이 없다면 어떻게 관광객들한테, 다른 주민들한테 정원에 대해서 아름답고 이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원 해설사라는 거 여기 와서 신안에 와가지고 처음 들어봤습니다. 너무 이쁜 겁니다. 꽃을 좋아하는 꽃 시인인 제가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나도 신안에 와서 한 얼마 동안이라도 정원 해설사를 한번 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하지만 실제로 남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한 달에 1년에 200회 이상씩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 앞에 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 제가 마이크 잡고 강연을 했을 때 내가 그냥 시만 쓰면 되는데 이걸 왜 하지? 너무 떨리는 겁니다. 말도 안 나오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머리가 하얘지고.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했던 게 내가 시 쓰는 걸 갖다가 즐기지 않으면은 못 쓰겠구나. 강의하는 걸 갖다가 내가 즐기지 않으면은 남들에게 내 시를 갖다가 알려주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핸드폰, 녹음기 다 틀어놓고 혼자서 연습을 무궁무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한테 보여주면서 한번 같이 모니터링도 하고 아내하고도 같이 하고 우리 가족들이 저 시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반대하면서도 모든 가족이 다 동원돼가지고 강원석 시인 만들기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남 앞에 선다는 게 되게 부끄럽거든요. 내 가족들하고 같이 한번 내 해설하는 것도 좀 봐주세요 해보고 말입니다. 동료들끼리도 야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부드럽게 다가오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기분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한번 해보십시오. 햇살 곱게 썰어서 햇살을 곱게 썰어서 고추밭에 한 줌 뿌리고 사과밭에 두 줌 뿌리고 조금 남으면 들고되게 나눠도 주고 그래도 남으면 오늘 밤 대문 앞에 초롱초롱 걸어둬야지. 주말 아침에 아내가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채소를 썰고 있는데 때마침 창틈으로 노란 햇살이 쫙 비칩니다. 그걸 보면서 시상이 떠올랐어요. 햇살을 썰어보면 어떨까? 햇살을 쓴다?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시인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저 시를 쓰려고 생각하다가 곰곰이 고민해 보니까 우리 주변에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그것을 당연하다 생각하고 고마움과 감사함을 잊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을 일깨워 드리고 또 하나 그 소중한 것들을 나 혼자 가지지 말아야지. 어려운 사람들과 나눠야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줘야지. 그런 생각으로 이 시를 완성을 했습니다. 햇살 곱게 썰어서 고추밭에 한 줌, 사과밭에 두 줌. 왜 고추밭에 한 줌, 사과밭에 두 줌일까요? 사과밭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불만이 없이 골고루 나눠준 겁니다. 조금 남으면 들고되게 나눠도 주고. 농부의 입장에서 볼 때 사과와 고추는 생계수단이 되죠. 근데 들꽃은 농부가 삶을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꽃한테 왜 소중한 햇살을 나눠줄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 들꽃이 피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꽃밭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들꽃에 대한 감사함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정원 해설사분들은 그런 감사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꽃한테 고마움을 내가 느낄 때 여러분의 설명을 듣는 관광객 주민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세상이 정말 힘든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들꽃이 피지 않으면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런 꽃들에 대한 사소하지만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말자. 저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도 남으면 오늘 밤 대문 앞에 초롱초롱 걸어둬야지. 여기에다가 저는 우리 이웃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비록 나와 아무 관련이 없지만은 어두운 밤에 길을 가는 누군가에게 넘어지지 말고 목적지까지 잘 걸어가세요. 내가 햇살을 갖다가 썰어서 우리 대문 앞에 걸어두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따뜻한 세상이 되고 내가 따뜻해질 때 내 이웃이 따뜻해지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 사회가 따뜻해지는 겁니다. 저는요 한 번씩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공직에서 20몇 년 있을 때도 참 의미 있고 보람이 있었지만은 시인이 되고 나서 너무 행복한 일들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행복감은 당연히 내 것이야 하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일 1선을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착한 일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은 굴곡이 있죠, 그죠? 고사다말하고 좋은 일 생기면 나쁜 일도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다는 그게 좀 싫어서 저는 당연히 이 좋은 일은 내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근데 오늘 내가 좋은 일을 한 게 없어요. 바빠서. 그러면은 12시가 되기 전에 아파트 화단에 가서 담배꽁초를 줍습니다. 근데 그것도 못했다.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누군가의 행복을 빕니다.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지만은 우리 아파트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오늘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내가 보고 지나갔다? 그러면 그 아주머니의 가족들이 행복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제가 품습니다. 햇살 곱게 썰어서 여러분 아름답고 이쁜 것들, 소중한 것들 여러분 곁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렇죠. 나의 젊음도 저 아름다운 꽃도 금세 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쁘고 소중한 것들이 내 곁에 머물 때 우리는 시간을 함께하면서 보듬어주고 안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 시를 읽고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왔고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가 어렵지 않고 이렇게 내 마음을 다독여주고 위로도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데 왜 그동안 우리는 시가 어렵다는 생각으로 시와 가까워지지 못했을까? 그죠? 못했죠? 두 가지 이유를 저는 듭니다. 첫째, 시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길을 갈 때도 모르는 길을 가면 어려워서 우리가 못 찾아가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동안 접했던 시가 짧고 맑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내 마음을 울리는 시라기보다는 길고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 그리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를 배웠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두 가지 문제를 풀면은 여러분 모두가 시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있습니다. 그럼 시는 뭘까요? 그냥 시는 마음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시는 마음이다. 크게 시는 마음이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아프고 이런 나의 감정들을 짧은 글로 표현하면 그게 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맞죠? 시는 마음이다. 단 사랑받는 시를 쓰기 위해서는 시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다 두 가지를 더해주면 됩니다. 첫째, 누구나 읽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 들었을 때, 읽었을 때, 그런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감동을 넣게 되면은 그 시는 사랑받는 시가 되는 겁니다. 맞죠?
공감과 감동입니다. 하지만 나도 사랑받는 시를 써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시를 절대 쓰지 마십시오.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감정들을 짧은 글로 표현해 봐야지. 이쁘게. 그렇게 써 나갈 때 여러분도 좋은 시를 쓸 수 있고 나중에는 시인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은유법이다, 비유법이다, 상징이다 이런 이론을 생각할 때 시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평가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면 그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예쁘게 꽃 한 송이를 보고도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야 그게 시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길고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시 말고 짧으면서 공감 주고 감동을 주는 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뭐가 필요합니까? 밥. 저녁을 무렵 허기가 져 노을로 밥을 지어 먹었다. 시장기가 가시질려나 왜 그런가 생각하니 어머니 그 말씀이 없었구나. 한 숟갈만 더 먹어라. 저녁을 무렵 허기가 져 노을로 밥을 지어 먹었다. 노을로 밥을 지어 먹는다 상상을 갖다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노을로 밥을 지어 먹는다. 너무 이쁜 표현이잖아요. 시장기가 가시질 않아 왜 그런가 생각하니 밥을 굶었는데 시장기가 가겠습니까? 저는 가난한 시인의 삶을 표현하고 싶었던 이 시에다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마무리를 한 겁니다. 어머니 그 말씀이 없었구나. 한 숟갈만 더 먹어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 또 병안에 계신 분들, 살아 계시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시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보편적 가정을 볼 때 우리는 어릴 때 누구나 다 엄마 아빠로부터 한 숟갈 더 먹으라는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맞죠? 지금 우리는 자녀가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식들한테 한 숟갈 더 먹으라는 얘기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한 숟갈 더 먹으라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장이지만은 이 짧은 문장 속에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를 듣고 울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풀꽃이 춤출 때, 풀꽃이 언제 춤추는 줄 아니? 바람이 불어올 때, 빗물이 적셔줄 때, 햇살이 비추일 때, 아니야, 네가 웃으며 쳐다볼 때. 풀꽃이 춤을 추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죠. 햇살, 빗물, 바람. 하지만 시인은 아니야라고 했습니다. 왜? 아니어서 아닌 게 아니죠. 뒤에 나오는 말을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네가, 그대가, 여러분이 웃으면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작은 풀꽃도 실이 나서 춤을 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웃으면서 바라봐주는 여유를 길러보십시오. 관상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관상은 운명론적으로 볼 때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죠? 운명이 다 치더라도 인상이라는 것은, 표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 표정을, 인상을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웃으면서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행복하고 여유있고 웃음 가득한 마음이 있을 때 누군가를 웃으면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짜증이 있고 화가 있고 안 좋은 생각만 한다면은 그게 표정에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세상 만사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짜증스럽게 들리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쁘게 먹으라는 말이 예부터 전해져 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이쁘게 먹을 때 내 가족도 내 이웃도 행복해지지만은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웃는 인상으로 무언가를 할 때 행운이 복이 굴러오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누가 지나가다가 인상 쓴 사람, 찡그린 사람한테 좋은 말 한마디 하겠습니까? 뭘 물어보려다가 아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좋은 표정과 좋은 인상을 짓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그 표정과 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원을 해설하면서 여러분들은 좋은 꽃을 보고 좋은 나무를 보고 좋은 꽃향기를 맡으면서 여러분 자신이 꽃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신화는 무궁무진한 관광객들과 무궁무진한 행복감을 가진 사람들이 찾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맑음,
비 오는 날 빗소리 들어보아요. 그 소리 음악처럼 들린다면 그대의 마음은 비와도 맑음입니다. 비 오는 날 빗소리가 음악처럼 들릴다? 여기서 빗소리, 비는 굳은 일이고 안 좋은 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됩니다. 그럼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걸 좋게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 시를 쓴 겁니다. 빗소리가 음악소리처럼 들리려면 내 마음속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요, 법학을 전공했고요. 국문학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물론 어릴 때는 문학 소년이었지만은 엄청나게 바꿔주려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저한테 재능이 있다면은 시를 잘 쓰고 글을 잘 쓰는 게 제 재능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행복해하는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포기하지 않는 게 내 재능이더라고요.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부린 시간의 결과다. 지금 불행하십니까? 불행하다면 여러분이 과거를 잘못 살았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을 잘못 살게 되면 앞으로 또 불행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을 갖다가 정말 오늘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은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중하고 또 그렇게 시인의 말을 듣고 바꾸려고 할 때,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갖다가 고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미래는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미래가 행복해지겠습니까? 나중에 행복해야지. 지금 바쁘니까 내일 행복해야지. 행복을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을 최고로 멋지게 보내는 겁니다. 꽃을 볼 수 있으니 좋구나. 향기를 맡을 수 있으니 또 좋구나.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면 너의 삶도 나의 삶도 꽃처럼 피고 또 피리라. 3년 전에 어느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시인님, 우리 복지관에 오셔가지고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4개월 동안 일주일에 2시간씩 시 강연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왠지 모르게 미안했습니다. 죄스러웠습니다. 나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삶을 노래하고 꽃을 노래하는데 앞을 보시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분들께 내가 어떻게 삶의 아름다움, 시의 의미를 얘기할 수 있을까? 거절을 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아내가 저한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잠을 못 자냐고.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당신이 잘하는 일 내려놓고 시를 쓰겠다고 나를 설득했을 때 뭐라고 했냐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시를 쓴다고 하지 않았냐고. 저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시 강의를 못한다면 무슨 명분으로 앞으로 시를 쓸 거냐고. 부끄러웠습니다. 용기가 생기지 않았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강연을 수락을 했습니다. 2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분들과 저의 거리감이 좀 좁혀졌을 때 이 시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 시를 듣고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60 중반쯤 되신 어느 여사님이 눈에 눈물이 글썽입니다. 시인님,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눈이 멀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꽃의 빛깔이 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봄날, 이렇게 싱그러운 꽃향기를 맡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여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강의실에 있던 모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분도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한탄하지 않고
하루하루 축복받은 삶이다 생각하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어떤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행복이 보기에 겨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를 갖다가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없더라고요. 행복해야 될 이유만 제 주변에는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괜히 끄집어냅니다. 지나가 버렸는데 잘못된 일이라면 반성은 한 번쯤 필요하죠.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왜 끄집어냅니까? 지금을 열심히 살아야죠. 닥치지 않은 미래를 가지고 와서 걱정을 합니다. 걱정한다고 닥칠 일이 안 닥칩니까?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고 지금을 행복하게 살 때 내한테 올 불행도 비켜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행복을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꿈을 꾸어요. 그대 언제 행복하세요? 바라는 것을 이루었을 때,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나는 꿈꿀 때 행복합니다.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꿈꿀 때,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꿈꿀 때, 이루지 못해도, 가지지 못해도 꿈을 꾸는 순간은 언제나 행복이지요. 나는 꿈을 꿉니다. 그대도 꿈을 꾸어요. 꿈이라는 거요. 어릴 때 우리가 꿈을 많이 꿉니다. 품습니다. 그죠? 어릴 때 우리가 품었던 꿈은 이 다음에 내가 어른이 돼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뭐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품는 꿈은 뭐겠습니까? 뭔가 하고 싶다라는 게 바로 지금 우리의 꿈일 겁니다.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신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님 들어보셨죠? 네. 그분이 100살 되시던 해에 강연을 들었습니다. 100살 되신 노학자분이 2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강의를 합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도 꿈이 있으십니까? 100살 되신 어르신한테 꿈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먼 미래의 꿈을 꾸긴 어렵지만은 앞으로 건강이 허락한다면 1년이나 2년 더 우리 국민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강의를 하고 싶다. 김영석 교수님 올해 106세입니다. 우리 나이로.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팡이도 안 짚고 걷습니다. 하물며 100살이 넘은 이 어르신도 하루하루 꿈꾸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는데 나는 어떤가?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꿈이 없었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 울만이라는 미국 시인이 청춘이라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시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10대, 20대 아무리 젊은 사람도 마음속에 꿈과 열정이 없다면 청춘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60, 70, 80, 90, 100살이 넘어도 그 마음속에 꿈과 열정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청춘일 겁니다. 꿈을 꾸십시오. 마음아 늙지 마라. 몸은 세월 따라 가더라도 너는 그러지 마라. 나이 든 나무도 마음이 푸르르 잎이 돋고 꽃이 피는 것을 우리도 나무처럼 살아보게 마음아 너는 늙지 마라. 젊고 예쁘게 그렇게 이끌어라. 몸은 자연스럽게 늙어갑니다. 늙어가는 게 서럽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내 눈가에 주름살 하나는 나의 역사고 내가 삶을 잘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때, 곱게 늙어갈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 듦을 언제까지나 좋은 시로 응원하겠습니다.